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문화일보 이현지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방송 때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시사본부에 오시는데 방송 외에도 어떤 일로 서로 만나시는 일이 있으세요? 네, 가끔 봅니다. 그래서 뭐 네. 밥을 먹을 때도 있고. 국회에 출입을 예전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 네,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네요. 굉장히 친한 선후배 관계 맞죠? 네. 다음부터는 질문 안 드릴게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조국 전 장관 관련입니다. 조 전 장관이 새 에세이집 출간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금태섭 전 의원 쪽에서 문제를 제기했네요. 책 제목을 훔쳤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간 에세이가 내일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근데 제목이 DK의 눈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측에서 자신이 변호사 시절인 2008년 썼던 DK의 눈이라는 자신의 책 제목을 표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본인이 책을 낼 때 조 전 장관이 이제 서울대 법대 교수로 금 전 의원의 지도 교수였다고 해요. 그래서 해당 책에 추천사까지 써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상도덕이 없다, 이런 좀 과격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펴냈던 책은 DK 눈,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곧 나올 에세이집은 DK의 눈물. 맞습니다. 물이 하나 더 들어왔네요. 그렇죠. 자, DK는 그리스 신화 속 정의의 여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법조계에서 흔히 쓰이는 또 이 관련 인물인데 뭐 도용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돼야 되나요? 법조계라든지 정치권에도 좀 물어봤는데 대체로 도용이 아니라는 반응이고요. 이제 뭐 DK의 눈이나 DK의 눈물은 누가 들어도 어떤 말인지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비유 내지는 관용 어구라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조국도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DK의 눈물은 2010년에 한 일간지 사설에 나온 표현을 차용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의 책이 2008년에 나온 건데 15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조국 전 장관이 책 이름을 표절했다, 이 부분도 조금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이런 시각이 중론입니다. DK 눈물이 무슨 의미입니까? DK 눈, DK 눈물. DK가 이제 정의의 여신이어서 공정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눈을 가린 거잖아요. 근데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어쨌든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또 뭔가를 하나 얻어가네요. 네. 자, 두 책의 내용, 금태섭 전 의원의 책 DK의 눈, 또 조국 전 장관이 곧 나올 책은 DK의 눈물. 내용이 어떻게 비슷합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내용도 전혀 다른데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아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부제가 대한 검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예요.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 됐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때문에 DK의 눈물이란 것은 이제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현재 검찰 권력에 의한 지배로 정의의 여신인 DK가 이제 공정하게 사회가 돌아가지 않으니 눈물을 흘릴 만큼 이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 이런 부분을 좀 꼬집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출판사 책 소개에도 무도한 검찰 권력이 지배한 현 시대에 국민에게 드리는 상소문, 이렇게 좀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유가 들어간 제목으로 보면 되고요. 금태섭 전 의원의 책은 이제 18가지 흥미로운 법적 사건이나 판결을 다룬 책인데 이제 뭐 진실을 법으로 가려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뭐 약자와 소수를 위한 법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하는지, 이런 내용 등을 담고 있어서 전혀 내용이 상이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가지인데 하나는 책 내용도 다르다. 두 번째는 법조계에서도 DK라는 인물, 그리고 DK의 눈, 눈물 흔히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또 시간도 상당히 지났다. 근데 이걸 금태섭 전 의원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번에 제기한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정치권에서는 이제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 창당을 한 뒤에 내달 다음 달에 창당 발기인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생각만큼 이게 잘 띄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을 좀 공격함으로써 이슈와 화제를 키우려는 의도로 좀 정치권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도 신당의 노이즈 마케팅에 씁쓸하고 측은할 뿐이다라고 좀 일가를 날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 전 의원의 경우는 민주당 의원이었지만 검찰 출신으로 당시 이제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소신 있게 좀 반대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시절 선대위에 또 합류하면서 적을 한번 바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신당 창당을 하면서 보수 쪽으로 노선을 잡기는 했지만 이제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함으로써 보수 중도층에게 좀 소구하려는 그런 방향성이나 노선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해 보자면 금태섭 전 의원이 이 부분을 거론한 것은 다분히 좀 정치적인 전략이다. 그렇죠. 아, 저도 이 이은지 기자가 얘기한 거랑 사실 비슷한 얘기인데 일단 정치권에서 기본적으로 누구를 공격할 때 강한 사람을 때려라 일종의 그런 격언 내지는 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태섭 전 의원 입장에서 부각되기 위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라는 좀 잘 알려진 인물을 공격하는 게 맞았던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방금 이제 어느 포지션으로 갈 거냐가 대략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삼정당이라는 게. 그럼 특히 이제 연결해서 보면 강서구청장 선거하고도 좀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태섭 전 의원이 만들게 되는 정당은 이 강서구청장 후보를 낼 거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즉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포지션, 이 삼자 구도가 될 것이냐, 그리고 그 삼자 구도는 어느 쪽을 갉아먹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국 전 장관을 공격했다라는 거는 대척점에 서겠다라는 거고, 그렇다는 건 이제 이은지 기자가 얘기해 준 대로 보수 쪽 이제 서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잖아요. 예. 여기하고 이제 표를 나눠 먹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주요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아,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금 전에 박순봉 기자가 이야기했던 서울 강서구로 가보겠습니다. 자, 10월에 이 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자, 여러 가지로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가닥이 잡힌 건 딱히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김태호 전 청장 공천 여부를 두고 여권 내부의 셈법이 아주 복잡해지고 있다고요. 네, 거의 매주 분위기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초기에는 무공천 기류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좀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실의 뜻은 좀 정확히 모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점점 올수록,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얘기를 들을수록 이 지도부의 무공천 기류가 좀 약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실이 공천을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류를 김태우 전 구청장을요. 김태우 전 구청장으로 한정하긴 그런데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원래 지도부에서 1차적으로 결정하고 싶었던 거는 아예 무공천, 그러니까 김태우 전 구청장과 관계없이 이 지역구는 후보를 내지 말자, 이런 기류가 좀 있었던 거고, 그리고 공천을 하자고 하면 결국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도도 좀 높고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특별 사면까지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사면 복권도 해준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즉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느껴지는 기류나 분위기는 대통령실은 좀 공천을 하자라는 그런 분위기로 좀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지도부는 좀 난색을 표하는 그런 기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좀 하나씩 좀 따져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예. 일단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쭉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태우 전 구청장이 전면에 나서는 게 싫지 않죠.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하고 대척점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부각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지금 뭐 이념 전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 진영 대결이 좀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좀 유리한 요소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도 조국 전 장관이 등장을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당 지도부가 어쨌든 실제로 공천을 실행하는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만약에 진다라고 하면 책임도 지도부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이 못 이기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두 가지 약점이 지도부에 생기게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국민의힘 소속의 구청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거기다 후보를 낸다라는 거 하나가 기본적으로 약점이 있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민주당을 계속 비판해왔던 지점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패배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수도권 위기론이잖아요. 지금 이 다음에 총선을 앞두고 유일하게 있는 선거인데다가 수도권 서울에서 치러지는 구청장 선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몇 대 몇으로 표가 명확하게 나오겠죠. 여론조사하고 다르게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표의 숫자가 나올 텐데 만약에 패배한다라고 하면은 수도권 그 위기론이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김태우 전 구청장 공천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강서구청장 공천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취지로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걸 가지고 친윤 쪽 사람이랑 얘기를 하니까 이거 김기현 지도부 흔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 이제 선거를 치러가지고 지게 되면은 위기론이 더 강해지고 그다음에 그 책임론도 강해지고 지도부 책임론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수도권 위기론의 토대를 보자면은 당의 투톱이 다 그 대구 아니면 이제 이 PK, TK 이렇게 돼 있다라는 그런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즉 지도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뭐 비대위론 이런 걸 좀 띄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보면은 결국 김기현 지도부는 대통령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그 뜻이 아직 확실하게 명확하게 전달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따를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하자고 하자니 너무 어려운 과제인 거예요. 좀 강서구청장을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기게 되면은 그로부터 이제 제기될 압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당내에선 큰 상황이니까 이제 요래조래 좀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복잡하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당 내에서는 김태우 전 청장의 출마설이 또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공천을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네. 자, 네. 여기서 두 인물 간의 관계가 참 미묘합니다. 김태우 전 청장과 이 지역에서 3선을 했던 그러니까 강서구의 보수 맹주로 불리는 김성태 전 의원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김태우 전 구청장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이 되기 전에는 강서을 지역구로 국회의원 총선에 나왔다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지역구가 원래 김성태 전 의원의 지역구예요. 거기서 3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태 전 의원의 대체제로 나왔다가 안 되고 구청장 선거에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일단은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번 선거에 나오겠다고 의지를 워낙 강하게 밝힌 상황이어가지고 뭐 이제 대립할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에 무공천이 됐다라고 하면은 같은 지역구에 두 명이 이제 후보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쟁 구도가 되는 거고요. 특히 지금 이 강서을이 계속 이렇게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 다른 지역구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강서구라는 지역구가 국민의힘한테 어려운 지역구인데 그래도 바람이 불거나 좀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는 데가 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서구에 토대를 둔 정치인은 요 하나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총선 지역구에서는. 세 개의 강서구에 있는 지역구 중에서 지금 강서을 그러니까 김성태 전 의원의 이 지역구였던 곳이 그래도 국민의힘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지역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역대 전력으로 보면 그런 게 확인이 돼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번에 혹시라도 지금으로선 그럴 가능성이 낮지만 무공천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아예 안 나온다 지방선거에 그 보궐선거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강서울 지역구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사면 복권해준 인물이기 때문에 보궐선거든 아니면 공천에서 그 총선에서든 반드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든 나올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당내 경쟁 구도가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이번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보궐선거에 출마를 해줘야. 김성태 전 의원은 좀 안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네. 또 출마를 했다가도 만약에 떨어지고 나서 또 총선에 나오려고 하면은 또 이제 경쟁 구도가 생길 수 있겠죠. 네. 자, 민주당 분위기는 어떨까요? 일부 언론에서는 강서구청장 출마와 관련해서 좀 파열음이 나온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요. 일단은 파열 의미라기보다는요. 이제 전에도 한번 이 이슈를 다뤘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실책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주당이 되는 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후보를 내야 한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그 예비 후보를 지금 모집한 상황인데 후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면 경선이 아니라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게 지도부의 의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파열음이라고 굳이 표현을 한다면 지금 예비 후보들이 경선을 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조금 갈등 요소로 볼 수 있는데 그건 사실 공천 때마다 늘 있어왔던 일이라고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재보궐선거는 경선이 원칙이 아니라 관례적으로 전략 공천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누구를 전략 공천할 것이냐 이게 더 좀 관건이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강서 의원들이 원래는 각자 자신들이 아래에서 같이 일을 해왔던 시의원을 좀 강서구청장으로 추천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중앙당의 모든 걸 일임한 상황입니다. 괜히 이런 파열음이랄지 아니면은 이제 3명 의원들 간에 좀 다툼이 일어날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당에서 정리를 하겠다. 모두 다 가져간 상황이고요. 지금 중앙당 차원에서 후보 물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신박한 인물을 찾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추가 모집을 좀 받았는데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뭐 이런 분들 포함해서 2명을 추가 모집을 했는데 이 배경에 김태우 이제 전 구청장의 재출마 이 이야기가 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일단 민주당은 김태우 전 구청장의 거리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나오면 땡큐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민주당은 김태우를 이제 무소속으로 국민의힘이 전혀 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치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기류가 좀 달라지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김태우로 좀 김태우 카드를 쓰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조금 상황이 반전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 김태우랑 대진표가 좀 맞는 사람을 찾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더 승리가 가능한 인물로 전략 공천할 가능성도 그렇죠. 열려 있네요. 네, 그게 더 좀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 이야기를 이제 박승문 기자가 잘 해줬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국민의힘이 뭐 김태우 전 구청장을 꼭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하지 않더라도 무소속 후보로 두되 사실상 본인들의 공천 후보로 물밑으로 지원을 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민주당 전략은 김태우 전 구청장을 상수로 두고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사실 제가 최근에 기류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무공천 기류 때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근데 나가겠다라고 확실히 입장을 밝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공천을 하되 무소속 후보를 우회 지원하는 그런 방향을 좀 고민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공천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가 없으니까 그런 게 용이해지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좀 구도가 살짝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구청장 후보로서는 사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그렇게 뭐 스타성 있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위기가 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공천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두 분 말씀하는 도중에 김성태 전 의원의 유행어죠. 사실상이 많이 나오네요. 사실상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하면 또 안 똑같고. 네. 자, 후쿠시마 원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금 장애 집회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론도 나오고 또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총선을 앞두고 부울경 지역 민심이 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권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걱정들은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평가가 조금 엇갈리기는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장기적으로는 큰 부담 없을 것 같다. 즉 예를 들자면 구체적인 시점으로는 총선 한 7, 8개월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바다 아래서 배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일단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게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기로는 지금 방류를 시작하긴 했지만 해류 때문에 뭐 4년이나 5년 정도 지나야지 우리 바다, 뭐 제주 앞바다에 도착을 할 거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즉 당분간에 그렇게 강력하게 눈에 띌 만한 그런 영향이 있는 사건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총선까지 한 7, 8개월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결국 국민들이 조금 그 민감성이 약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큰 변수가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반면에 좀 영향을 줄 것 같다. 걱정을 하는 쪽의 분위기는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바로 오염수 방류라는 그런 그 손해가 즉각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걸 좀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 이익이 뭐냐고 좀 따져보면은 경제적이나 안보적인 이익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의 관계 사실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안보적인 이익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데 문제는 경제적인 이익이 돌아올 거냐. 근데 이게 가시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은 데다가 지금 뭐 바이든 라인이라고 이렇게 여권 관계자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바이든 라인이라는 게 예전에 뭐 공산주의 이렇게 대립할 때는 이념적으로 라인이 그어져 있었는데 지금 경제적인 라인이다 보니까
이게 언제든지 해체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미국이 어느 순간에는 중국이랑 갑자기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정부 주도로 가까워졌다고 하더라도 뭐 독도 문제 같은 게 불거지면은 또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통해서 참아냈던 거에 반대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가 좀 강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 입장들도 좀 섞여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 민주당의 장애 집회에서 일부 강경파 일부에서 윤석열 탄핵론이 나온다고 했는데 민주당 대다수는 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효과, 역풍이 또 불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 뭐 여론이 또 중요하겠지만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강경 이제 초선 의원 모임 철험의 소속이죠. 김용민 의원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좀 주장을 했는데요. 좀 이에 대해서 당내 의원들이나 출입 기자들도 이제 좀 반응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강성으로 치닫는 게 현 상황에서 이렇게 좋지도 않고 뭐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대다수지만 김용민 의원은 이미 탄핵 이야기를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여러 차례 해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좀 내성이 생겼달까요? 그래서 의원들도 기자들도 좀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럼 왜 민주당 대다수는 탄핵론에 신중하느냐, 이걸 좀 보면 일단 다음 총선은 중도층에 소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탄핵론은 강성 민주당 지지층들이 원하는 거지 중도층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중도층의 경우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한번 겪은 상황에서 또 탄핵을 들고 나오냐, 좀 이런 피로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이제 의원 대다수가 검찰 조사를 좀 받는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꺼내드는 순간 뭐 방탄을 위한 정치 공세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또 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당내에서 탄핵 이야기는 좀 자제를 실제로 시킨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더 부정적인 여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관련해서 정치권 인물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한동안 조용했었던 나경원 전 의원이 다시 등판을 했습니다. 지난 24일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이라는 행사를 열었었는데 법인 이름도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저도 어느 방송에서 강조를 한 적이 있는데 인구와 기후, 뭔가 이 나경원 전 의원의 지난 이력하고 좀 관계가 있는 그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한데, 같은 날 또 다른 인물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친윤계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서 또 민주당에 고발을 당했었는데, 자, 나경원 전 의원, 원희룡 장관 행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이 그날 행사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긴 했잖아요. 그런데 총선 출마를 지금 한 8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이 총선에 나올 거라는 거는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는 굉장히 명확한 그런 상황이고요. 좀 이례적으로 그때 보였던 거는 김기현 대표가 가가지고 축사를 해주는데 굉장히 강한 표현들을 많이 써요. 뭐 굉장히 뭐 뛰어난 인물인데 반짝반짝하는 거 하나 뭐 달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그 얘기가 국회의원 배지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즉 현직 당대표가 국회의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공천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강한 표현이어서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좀 분위기를 그 여권에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는 김기현 대표는 굉장히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대요.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이 그때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하다가 이제 물러나고, 그다음에 초선 의원들이 뭐 연판장도 쓰고 해가지고 전당대회 나오려고 하다 결국 주저앉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종의 좀 모욕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지만 또 김기현 대표 가서 도와주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라고 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좀 표현을 한 거라고 하고요. 근데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운 기류도 있는 게, 김기현 대표는 이렇게 고마워하고 뭐 공천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공천을 얘기를 했지만, 그때 그 초선 의원들 연판장 돌려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때 나섰던 인물들 중에 친윤 그룹의 의원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 그때 당시에
상당히 좀 어쨌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분이 언짢았다라는 게 좀 명확한 얘기들이고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돌아오게 되면은 대립구도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친윤 그룹 내에서도 좀 혼재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같은 날 이 나경원 전 의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로 다른 행사가 있었는데 뭐 친윤 실세들은 이 원희룡 장관이 갔었던 그 행사에 또 많이 참석을 했었다면서요. 네. 원희룡 장관의 포지션을 보면은 그 대선 후보들 경쟁했던 윤석열 대통령이랑 경쟁했던 대선 후보들이 각자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다 비교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유승민 전 의원 완전히 반윤으로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이 경쟁했었는데 대구로 내려갔죠. 내려간 다음에 징계를 받고 나서는 조금 그 윤심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실은 그전에는 약간 중립적인 그 왔다 갔다 하는 포지션을 취했었고요. 네. 원희룡 장관은 완전히 그 친윤 쪽으로 돌아서 가지고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세 사람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기자들 사이에서 볼 때 홍준표 대구시장은 친윤입니까? 비윤입니까? 반윤입니까? 제가 그것도 기류도 최근에도 물어보고 어제도 사실은 물어봤는데 딱 그 징계가 나오기 전까지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그 윤 대통령을 절대 우리는 공격하지 않는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가 일관되게 나왔었고 다만 징계 이후에는 약간 거기에서 기류의 변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그 징계 자체는 김기현 대표가 주도했다라고 보지만 네. 그러나 그거를 뭐 방조 내지는 묵인 정도는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위기 자체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대통령이 막았다라면 뭐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불만. 그러니까 그 불만 자체는 김기현 대표를 향해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약간 방조를 한 건 아니냐 이런 네.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는 상당히 안 좋은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과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온도차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남국 의원 이야기 좀 해볼까요?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의 징계안 표결.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자, 궁금해집니다. 내일입니다. 자, 어떤 징계 결정이 이루어질 것 같고 민주당 내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류는요? 일단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은 피할 걸로 좀 보이고요. 이게 출석 정지가 30일 이내예요. 그러니까 최대 30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좀 봐야 되는 게 강용석 전 의원의 이제 아나운서 폄하 발언으로 그 이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이명박 정부 때 이거 됐죠. 네. 그게 근데 거의 10년 전 일인데 그럼 이 사안과 이 코인 투자와 그러한 성희롱성 발언을 동등하게 봐야 하느냐 이걸 또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하나의 형평성 문제겠죠.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고심이 큰데 30일 이내 출석 정지 수준에서 그래도 중징계를 때리는 모양새는 취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인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권영세 의원이 코인 투자 의혹에 걸려 있잖아요. 윤리위에 제소도 됐고 때문에 김남국 의원에게만 센 징계를 내리게 되면 국민의힘은 그럼 너넨 뭐냐 이렇게 또 공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명은 국민의힘에서도 좀 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명 결정은 안 나올 것이다.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이게 추석 전으로 윤석열 대통령 총선용 개각에 나설지 관심을 보고 있는데 총선에 나갈 장관 아까 우리 원희룡 장관 이야기도 했었는데 참모가 한둘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누굴 내보낼지 누구는 붙들고 있을지 자 한동훈 장관은 나갈지 있을지 뭐 등등이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지금 계속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건 명확해요. 왜냐하면 네. 당협위원장을 사고 당협을 좀 정리를 했는데 뭐 30개가 넘는 지역이 비어 있는데 그중에 10개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순차적으로 정리할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거고 그럼 공천을 이렇게 한다라고 상상을 해보고 하면 1순위는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뭐 수석이라던가 아니면 뭐 비서관이라던가 혹은 장관들 이 사람들 공천 배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지금 대통령 중심이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이 권영세 의원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자리가 정리가 돼야지 그 다음 사람들의 자리도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당협위원장 임명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10월 정도가 좀 데드라인일 것 같다. 그때까지 이제 누가 나가고 안 나가고가 정리가 돼야지만 그때까지 못 나오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사인을 못 받은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냥 짧게 그냥 단답형으로 말씀 주시면 한동훈 장관은 대체로 내년 총선에
나갈 것 같다 이야기들을 해요? 안 나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짧게요. 네. 저는 안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많이들 관심 가지고 있는 총선 출마 여부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6398님께서 박순봉, 이현지 기자 두 분 태도는 품이 있고 내용은 참신합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최고의 칭찬을 너무 좋은 네. 감사합니다. 해주셨군요. 자, 지금까지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현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